엄청난 초접전으로 예상됐던 미국 대선에서 현재 트럼프가 해리스 후보를 압도하는 이변을 연출했고 결국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미국 외교부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 따라 가장 피해를 보게 될 국가는 바로 한국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밝혀지자마자 모두가 경악을 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외교부가 발표한 한국에 관한 내용은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외교부에 재직 중인 제임슨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들어 바람잘 날 없던 외교부였지만 최근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공개되며 급하게 비상회의가 소집되는 등 정말 정신없는 상황이 시작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박빙의 대결이라고 예측되었던 이번 대선 경쟁에서 트럼프 후보가 꽤나 손쉽게 해리스 후보를 이기면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의 승부를 좌우하는 7개의 경합주에서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에서 전부 여유롭게 승리를 확정지었을 뿐더러 이윽고 미시간과 애리조나, 네바다 등의 나머지 경합주에서도 앞서게 되면서 이번 대선이 초박빙이 될 것이고 결과는 며칠에서 몇 주는 기다려봐야 한다는 예측을 완전히 뒤집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시 연령 기준으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되며 당당하게 백악관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소식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바쁜 부서는 바로 외교부가 되었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여기저기에 손을 벌려놓은 정책들이 상당히 많고 외교부는 긴급회의를 통해 미국이 트럼프 정권 하에서 각 나라의 어떤 기조의 입장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 대비해 놓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외교부 관계자들이 한데 모인 회의실에서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과 중국일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 밖의 놀라운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중국의 지옥이 열리게 되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을 뿐더러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화하겠다고 재차 발언했거든요. 그러나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한국이 큰 악영향을 받는다니 이건 얼핏 보면 꽤나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최우방국이거든요. 그런데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내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죠. 이번 대선 결과로 인해 한국은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아니 오히려 중국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트럼프의 그간의 입장들과 발언들을 고려해본다면 너무나도 손쉽게 추론할 수 있죠. 일단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한국의 이익으로 작용하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적어도 한국의 기술력만큼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한국 입장에서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군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강제할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관세 위험을 줄일 뿐더러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가정하에 한미 무역을 확대하겠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으므로 더욱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분명 기술력은 올라가겠지만 아무튼 공장은 미국에 있으므로 한국 현지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오히려 감소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성장할수록 오히려 미국이 이득을 보는 특이한 상황이 연출되겠죠. 안타깝게도 이외에는 최우방국이었던 한국이 오히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던 국가들에 대해서는 비슷한 기조가 유지될 것이기에 그다지 놀랄 것도 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에서 가장 큰 이익을 가져오던 나라였기에 이번만큼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부자 나라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릴 것임을 수차례씩이나 예고했거든요. 또한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어떤 정책이든 펼칠 것이고 이는 한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올라간다거나 혹은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은 셈이 되고 이에 따른 피해는 가히 괴멸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미국의 정책 기조 변경은 한국 입장에서는 꽤나 버티기 버거울 수 있겠지만 역시나 한국은
트럼프의 임기가 끝날 동안 조용히 기다리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입니다. 그의 주장에 모두가 침묵을 지킨 채 서로의 눈치를 보기만 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의 말 중에 틀린 점은 단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그는 트럼프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풀어낸 것일 뿐이었기에 반박의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회의에 함께 참석한 백악관 군사 관계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내 충격적인 반박을 해오기 시작했죠. 글쎄요, 한국을 너무 물로 보시는 거 아닌가요? 한국은 그 어떠한 불리한 정세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극복하고 이익을 취해온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국으로부터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라는 미국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한 계약을 따낸 것을 좀 보세요. 해당 조약은 지금까지도 미국에 영향을 주고 있고,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니 많이 하는 이야기를 자꾸만 꺼내는 것도 이러한 한국이 얻어낸 조약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얻은 각종 정보를 취합해본 결과 한국은 이번에도 그리 호락호락하게 미국에 맞고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부터 하죠. 확실히 트럼프는 한국이 지금보다 방위비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부담하도록 압력을 가할 거라고 했고, 그게 아니라면 주한미군에 대한 대규모 병력 감축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한국에 불리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의 주장부터 되짚어 봅시다.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미국으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것은 맞지만, 당시는 트럼프가 그 대가로 한국에 대한 핵개발 승인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주겠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빼놓고 말했기 때문이죠. 즉,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정말로 철군시킨다면 그는 한국이 자신들의 국가를 스스로 방위할 권리를 주며 핵개발 제한을 풀어버릴 텐데요. 이건 한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한국이 지금 당장 핵개발 연구를 시작해봤자 정말로 핵을 개발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따라서 자신의 임기가 끝난 뒤 다음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핵개발 계획을 전면 취소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한국을 완전히 몰라서 하는 소리거든요. 일단 한국은 분명 핵 환산 금지 조약에 가입한 국가지만 다른 가입국들과는 달리 핵무기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인프라, 과학적 전문성,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현재 한국전력의 거의 30%를 공급하는 25개의 원자로를 운영하는 원자력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다른 주요 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원자력 연료 관리, 원자로 안전, 폐기물 처리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고, 이는 한국은 핵무기가 없는 국가지만 수준급의 원자력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죠. 그러나 한국의 가장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 기술 R&D, 연료 사이클 기술, 원자로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최고의 원자력 연구기관이라는 것이죠. 즉, 한국의 원자력 기술 경험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자신들이 필요한 경우 평화적 원자력 사용에서 무기 개발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무에서 핵 개발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핵 기술력은 이미 90%는 완성되어 있고, 이는 한국이 트럼프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국은 이미 원자력 기술 수출까지 할 정도로 핵무기는 없지만 원자력 기술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인 다소 아이러니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 나라가 그 어떤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도 더욱 빠른 속도로 핵무기 개발에 성공할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이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들의 원자력 기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원자로를 통해 국내에서 수입 및 가공되는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뿐더러 지금까지 수십 년간 공급되었던 상당량의 우라늄과 플루토늄들을 모조리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존 인프라와 모아둔 핵연료는 유사시에 곧바로 핵무기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고, 이는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다면 핵연료를 구하기 위해 불필요한 시간을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평균적으로 얼마큼의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주요 핵보유국들의 사례를 고려해본다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보통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수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이미 다른 국가들과 시작 전부터가 다릅니다. 한국은 분명 작은 국가지만 이들이 어떻게
그리고 어째서 이렇게나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을 개발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물론 원자력 기술은 매우 효과적인 에너지 기술이지만 이들은 국토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원자력 발전소와 이상하리만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건 전부 한국이 계획해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한국은 북한이라는 세력을 견제하고자 언젠가는 자신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사실을 믿고 수십 년간 조용하고 끈기 있게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원자력 기술에 매달리고 또 기술을 갈고 닦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던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마침내 미끼를 문 순간 한국은 수십 년간이나 몰래 숨기며 개발하고 있던 기술을 전부 공개함으로써 단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완벽한 핵무기를 개발할 거라고 봅니다. 백악관 군사 전문가의 주장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이 이 정도로 완벽한 기술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외교부 관계자는 백악관 측의 주장을 픽 웃어넘기며 놀라운 반박을 시작했죠. 그래요. 한국이 최고의 원자력 기술력을 가졌다 칩시다. 그런데 핵미사일은 원자력 기술력만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핵미사일이니 당연히 미사일에 대한 능력도 갖춰야만 하죠. 과연 한국이 이 수준에 도달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자신들을 지켜주는 주한미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만약 한국이 그렇게나 군사적으로 뛰어났다면 왜 굳이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키고 있겠어요? 자신들의 기술력만으로도 충분히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외교부 관계자의 날선 비판에도 백악관 측은 너무나도 여유로운 표정을 짓더니 이내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분명 핵미사일은 그저 핵 관련 기술만 가지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수준급의 미사일 기술 또한 가지고 있어야 구현이 가능하죠. 그러나 한국은 미국 바로 다음 가는 방산강국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건 군사 전문가인 제가 확실히 보증합니다. 한국이 매우 똑똑한 국가라는 것은 이 부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이들의 원자력 기술이 과소평가되며 트럼프가 미끼를 물게 하는 것처럼 한국은 주한미군이라는 존재 때문에 이들의 군사력 또한 과소평가되고 있거든요. 당신이 말한 대로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며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 한국은 자신의 국가를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나약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죠. 그러므로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승인해준다고 해도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한국의 나약한 면모를 보고 주한미군의 철군 이후 북한이라는 미친 국가에 의해 위협받게 될 가련한 한국에 동정표를 던져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인 과소평가와는 달리 한국은 고강도 합금, 전자제품, 폭탄 케이스 및 전달 시스템용 정밀 엔지니어링 등 핵무기에 필요한 복잡한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첨단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미국을 제외한다면 모든 국가들을 방위기술로 씹어먹을 수 있는 강력한 국가입니다. 특히나 한국의 기업들은 애초에 북한과의 전쟁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발전했는데요. 한국 기업들은 유사시의 공장을 군수품 공장으로 전환할 수 있고 또 자신들이 만들던 제품들을 무기로 수정하는 기술 또한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 사기업들의 기술력은 한국이 완벽한 핵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 분명하죠. 여러분들은 한국의 첨단 산업에는 민간 및 군사 목적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사용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핵무기 설계 및 생산에 필수적인 시뮬레이션용 고속 컴퓨팅, 정밀 제조 및 첨단 야금학이 포함되고 한국은 전쟁의 그 어떤 국가들보다도 특화된 최강의 실전성을 갖고 있는 국가거든요. 물론 한국은 실제로 자신들의 미사일 기술력을 증명해 보이기도 했죠. 9톤 탑재 능력을 갖춘 현무5는 장거리에서 중탄두를 정확하게 운반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거든요. 이러한 현무5 미사일의 가장 두려운 점은 현무5 미사일은 필요한 경우 핵 탑재체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한국은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정교한 유도 및 제어 기술을 통해 전략 기지를 정밀하게 표적화할 수 있고 이는 한국이 만들어낼 예정인 핵미사일은 역사상 전례 없던 최강의 핵무기가 될 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데요. 심지어 한국은 마하5 이상의 속도로 이동하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한 상태이므로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핵무기 개발을 허용함과 동시에 절대로 세상에 나오면 안 될 괴물급 성능의 핵미사일이 일주일도 안 돼서 개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수십 년 동안 모아둔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양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핵 개발 시작과 동시에
약 300개의 핵미사일을 개발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미끼를 문 트럼프가 완전히 물을 먹으며 이제 한국은 주한미군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 역내 최강의 영향력을 자랑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죠. 완전한 독립적인 핵보유국으로 재탄생한 한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어떤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주변 국가들의 공격적인 행동을 잠재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게 분명합니다. 즉,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한국이 침몰할 거라는 여론이야말로 한국이 정말로 바라왔던 반응이고 한국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던져놓았던 미끼를 문 트럼프를 이용해서 미국을 넘볼 세계 최강대국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백악관 전문가의 주장에 모두가 경악을 하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러한 견해는 정말 예상치도 못했으며 그의 논리에는 빈틈이 전혀 없었기에 반박을 하려야 도저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백악관 측은 전문가라는 것들이 이렇게나 한국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되겠냐는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충격적인 말을 이어나가더군요.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한국의 경제가 완전히 쇠퇴할 거라는 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외교부는 이론쟁이들이라 모든 상황이 이론대로만 맞아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세상은 그저 이론으로만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정도로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은 특히나 이론을 부정하는 특이한 국가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자원 한 방울 안 나오는 국가지만 한국전쟁 이후 기적적인 경제발전을 거듭한 뒤 현재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확실히 말하건대 트럼프가 한국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의 공장을 짓도록 강제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적어도 한국 상품에만큼은 절대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거나 불이익을 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몇 년 전이었다면 모르겠지만 한국은 더 이상 그러한 불합리한 제한이 통하는 국가가 아니며 한국 제품을 수입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미국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기에 트럼프는 절대로 경거망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현재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므로 굳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최첨단 제품들을 구매하려는 국가들은 줄을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최우방국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부품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만약 미국이 그런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무역 제한을 시행하는 등의 뒤통수를 친다면 한국 또한 자신들의 최첨단 기술력을 전부 중국 같은 기존의 제재 국가들로 수출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겨버릴 것입니다. 한국은 매우 의리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이들은 그동안은 미국과의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미국의 장단에 맞춰줬지만 사실 한국은 한 번 배신을 한 나라에는 국물도 없는 무서운 국가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한국 입장에서는 세계 패권을 미국이 유지하든 중국으로 넘어가든 그저 자신들만 이익을 보면 되는 상황이고 이게 바로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국제정세라는 것입니다. 즉, 한국은 곧바로 미국이 제재를 하던 국가들에 자신들의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순식간에 막대한 이익을 챙겨버릴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결정은 오히려 무역 관계를 다각화함에 따라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어 한국 경제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한국은 전 세계 메모리 칩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디램 및 낸드 플래시 칩 시장 점유율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메모리 칩은 스마트폰부터 데이터 센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치에 필수적이며 요즘 세상의 국가의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AI, 클라우드 컴퓨팅 및 5G 인프라의 기능에도 매우 중요하죠. 즉, 지금과 같은 AI 시대에 전 세계 어떤 국가도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아무런 기술적인 진보를 이룰 수 없으며 이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한국에 줄을 서며 한국산 반도체를 수입하려고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반도체 분야에서의 지위는 매우 전도유망하기까지 하죠.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생산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으며 더 빠르고 에너지 효율적인 칩을 구현하는 첨단 나노미터 규모의 제조를 달성했거든요. 삼성은 3나노미터 반도체 기술의 핵심 업체로 이미 미국의 인텔을 압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이러한 한국의 칩 수출에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미국은 자국 기술 및 방위 산업의 핵심 부품에 대한 접근성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고성능 반도체에 의존하는 산업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자신들의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과 첨단 기술을 갈망하는 다른 국가들의 반도체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고 이는 미국의 그 어떤 상황보다도 직격탄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국의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한 미국의 성장은 그대로 멈춰버렸는데
그동안 미국이 기껏 제재를 통해 중국을 억눌러 놓으니 한국은 미국의 뒤통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에 반도체를 공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에 반도체를 공급받은 중국은 머지않아 자체 AI 연구 및 데이터 처리 산업을 강화할 것이고 이는 미국의 포탄이 되어 날아올 게 분명하죠. 그러나 이 싸움에서 가장 이익을 보는 쪽은 당연히 한국이 될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을 더욱 확대한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중국 자본을 전부 빨아들이며 말도 안 되는 부국으로 재탄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막대한 자본을 다시 연구개발에 재투자해서 세계와의 기술 격차를 더욱 벌려나가겠죠. 만약 이러한 상황이 1년만 지속된다고 해도 한국은 전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이고 미국은 중국에 의해 점점 영향력이 약해져서 결국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껏 세계 최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미국이 강력하기 때문도 있지만 한국이라는 최우방국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협조해준 덕분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한국을 내친다면 미국은 무조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타고난 사업가인 트럼프는 이러한 한국의 강력함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 아무리 그가 미치광이라고 해도 감히 한국에 제재를 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관세를 부과했다간 미국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 트럼프 또한 탄핵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니까 말이죠. 백악관 측의 주장에 회의실 내부는 일체의 소음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저력에 깜짝 놀란 모양이었고 그의 흠잡을 데 없는 논리에 전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외교부 관계자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도체 따위는 미국이 어떻게든 해낼 수 있다며 아직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므로 미국이 더욱 노력한다면 적어도 중국이 기어오르는 것쯤은 막을 수 있을 거라며 호언장담했죠. 그러나 백악관 관계자는 그런 외교부 관계자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이내 상상치도 못한 답변을 건네기 시작했어요.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신 겁니까? 한국은 기술적으로 매우 뛰어난 국가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반도체라는 것입니다. 즉, 한국은 반도체 말고도 모든 기술 분야에 대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고 이건 반도체만 집중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전기차 분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전기차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를 꼽으라면 갓난아이조차 한국과 미국을 꼽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바로 중국이죠. 왜냐하면 중국의 전기차 기술은 분명 형편없지만 이들은 압도적인 저가 정책을 사용하며 전기차 시장의 파이를 갉아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높은 수준의 전기차 기술력을 갖게 되는 날이라도 온다면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재앙과도 같은 상황이 펼쳐질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어김없이 연관되어 있죠. 생각해보세요.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는 효율성, 에너지 밀도, 안전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에 미국 또한 한국의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제너럴 모터스, 포드, 폭스바겐, BMW 등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는 한국 배터리에 크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듯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이 감히 한국에 제재를 가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배터리 수출을 중단한다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공급망이 극도로 불안정해져 전기차 전환이 지연되고 미국 기업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이라는 대체제가 있기에 굳이 미국으로 배터리를 수출하지 않아도 되죠. 당연히 한국이 미국이 아닌 중국으로 배터리를 수출하는 상황도 미국 입장에서는 대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중국으로 물건을 수출함으로써 중국은 고품질 전기차 배터리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을 확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전기차 부문을 강화하여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장거리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대용량 배터리 분야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고 이러한 한국이 중국에 최첨단 배터리를 수출한다면 중국은 더 이상 저렴하기만 한 전기차가 아닌 기술력까지 갖춘 전기차를 생산해낼 수 있게 됩니다. 기술력이 뛰어난데 저렴하기까지 한 전기차를 중국이 만들어낸다니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도와준다면 이건 분명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중국에는 인건비 자체가 없으므로
미국은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감히 최우방국인 한국을 홀대한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는 싱글벙글이겠죠. 2027년까지 13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거대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모든 자본을 빨아들일 거거든요. 상황만 잘 따라준다면 30년 전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처럼 한국은 서울을 팔면, 아니 부산만 팔아도 미국 전체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부국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자, 이제 한국의 무서움을 잘 알았나요? 한국은 중국이라는 적을 이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똑똑한 국가며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노련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술력을 빌미로 중국의 속옷 한 장까지 전부 털어먹고 나올 수 있는 외교력의 대가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에 그다지 목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한국이 그간 줄곧 미국의 편만을 들어와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국가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한국은 미국의 팔다리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로, 만약 미국이 한국을 내친다는 것은 팔다리 없이 중국이라는 문제아와 싸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미국이 비상한 두뇌와 강력한 근육을 가졌더라도 팔다리 없이는 싸움을 지속하기 어렵겠죠. 저는 제발 트럼프가 이 사실을 알고 있기를 바라며 그가 옳은 결정을 내려주기만을 빌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적어도 한국에는 절대로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의 말에 이제는 그렇게나 강경했던 외교부 관계자도 두 손 두 발을 모두 들고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한국의 예상치도 못했던 강력한 면모에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죠. 한국은 도대체 어느 틈에 이렇듯 전 세계를 주름잡는 선진국이 되어버린 것인지, 저는 이 나라가 못하는 건 있나 싶어 온몸에 소름이 돋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전 세계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경험해봤지만 한국인들만큼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 한국인들을 함부로 건드렸다간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소말리가 한국에서 각종 민폐짓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에 일본 언론사에서 수석 특파원까지 파견 보내 소말리의 행동을 보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소말리가 한국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기쁜 소식을 일본에 전하려는 의도였던 일본 언론사는 한국인들의 예상치도 못한 행동을 보고 그대로 선체로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출신의 아키나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 2023년에 소말리가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민폐를 끼치면서부터 소말리 관련 소식을 전담으로 취재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물론 무슨 외국인 한 명 가지고 전담 기자까지 붙이며 오버를 하냐며 질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건 일본인들의 특성을 전혀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자로서 여러 사건들을 취재하면서 일본인들은 안 그런 척을 하지만 남일에 그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 티는 내지 않지만 이러한 민폐 유튜버가 일본에서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떻게 응징되었는지에 대해 엄청나게 궁금해하거든요. 또한 일본인들은 소말리의 소식을 통해 그의 동선을 피해감으로써 어떻게든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제가 일본인들이 소말리에 대해 관심이 없는 척을 하지만 실상은 그 누구보다 관심이 많다는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바로 저희 언론사의 기사 조회수만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각종 중대한 소식보다도 소말리에 대한 소식이 훨씬 더 조회수가 높거든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언론사는 이러한 일본인들의 속내를 숨기는 특징을 아주 잘 잡아냈고, 그래서 저를 소말리 전문 취재기자로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일본 전역을 완전히 뒤흔든 소말리는 그렇게 민폐를 끼치며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자신은 일본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듯 한국으로 유유히 빠져나갔는데요. 당연히 언론사는 난리가 났고 저는 소말리의 민폐짓을 보도하러 한국으로까지 파견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까지 파견되어 소말리를 취재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본인들의 특징과 같이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해서도 안 그런 척을 하면서도 엄청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이러한 한국에 대한 관심은 주로 안 좋은 쪽일수록 많은 인기를 얻습니다. 일본 서점에는 혐한이라는 전문 카테고리가 있고 또 이러한 혐한 서적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점만 봐도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언론사는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소말리의 악행들을 무기력하게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 분명하다며 이러한 한국의 나약한 모습은 분명 대박 뉴스가 될 거라며 제 의사도 묻지 않고 저를 한국으로 보내버렸고 결국 저는 제대로 준비도 못한 채 한국으로 보내지게 된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 기사가 매우 순조롭게 작성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는 한국이 소말리에게 호되게 당하는 모습을 원하는데 저는 한국이라고 해서 민폐짓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소말리를 어쩌진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소말리는 워낙 철저하게 자신의 동선을 숨기면서 다니기도 하고 또 자신의 덩치 큰 흑인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며 자신이 보복을 당하지 않게끔 설계해놓고 다니고 있기 때문이죠. 소말리와 함께 다니는 흑인의 체격은 일본 남자들보다 거의 2배는 클 만큼 상당한 체격 차이를 보이고 있고 결국 겁먹은 일본 남자들은 소말리의 악행들을 눈뜨고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은 군대를 다녀오기도 했고 일본인들에 비한다면 키도 크고 체격도 좋은 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덩치 큰 흑인들을 상대하는 건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이고 결국 한국인들도 소말리의 악행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일본과 별다를 바가 없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줄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소말리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민폐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번화가를 활보하며 한국 여성들에게 희롱성 발언을 한다거나 혹은 만원 버스 안에서 음란 영상을 틀어놓으며 한국인들의 반응을 무단으로 촬영한다거나 하며 한국에서 민폐를 부렸죠. 이러한 소말리의 행동에 한국인들은 처음에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리둥절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과 다른 점이라면 소말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여성을 보고도 못 본 척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일본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꼭 소말리에게 다가와서 한국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인들의 영어 실력이 유창하다는 것도 매우 놀라웠지만 한국의 경우 나이를 따지지 않고 중장년층까지 발벗고 나서 소말리에게 그러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은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행동은 일본 커뮤니티를 완전히 뜨겁게 달구었죠. 일본 남성들이 소말리가 여성들을 희롱하고 괴롭혀도 이악 물고 눈을 피하고 도망가는 장면은 이미 녹화되어 전 세계로 퍼지며 개망신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노인들까지 나서 약자를 괴롭히는 소말리에게 한 소리를 하고 있었고 이 장면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역시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는 달리 정의롭고 남자답다며 박수를 보내더군요.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그래봤자 한국인들도 소말리를 막지 못했다며 한 소리를 하면 뭐하냐며 어차피 소말리는 아무리 한국인들이 저지를 한다고 해도 장소만 옮겨서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데 이건 무의미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죠. 저는 같은 일본인으로서 일본 편에 서고 싶었으나 솔직히 한국 남자들에 비한다면 키도 작고 왜소하며 강자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비굴한 일본 남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기에 그저 입을 꾹 다물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소말리는 계속된 한국인들의 저지에 화가 난 듯 더 강한 척을 하며 한국에서 민폐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을 말리는 한국인들을 피해서 계속해서 이동했고 난데없이 편의점에서 라면과 소주를 엎지르며 가게에 피해를 주었는데요. 심지어 그는 K-팝은 전부 다 쓰레기고 한국에 온 김에 BTS 굿즈로 치장한 K-팝 팬들이 보인다면 전부 다 때려눕히겠다며 협박까지 일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미국에 있었을 때 K-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총을 겨눈 적까지 있다며 자신은 어렸을 적부터 총을 다뤄본 베테랑 저격수고 자신이 마음만 먹었다면 미국 내의 K-팝 팬들은 전부 저 세상으로 보내버렸을 거라며 허세를 부렸죠. 사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기가 찰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한국인들이 소말리에게 당하는 장면을 취재하러 오긴 했지만 그래도 기자로서 사실을 숨기면서까지 한국을 욕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 경험을 고려해본다면 소말리는 한국인을 총으로 쏘기는커녕 그가 총을 드는 동시에 오히려 수십 년 전에 군대를 전역한 한국인 노인들에게마저 바람구멍이 나버릴 게 분명했어요. 한국인들이 타고난 명사수라는 것은 이제 전 세계가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물론 미국은 총기가 자유화된 국가로 사격에 대해 꽤나 자유로운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한국은 총기가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는 국가죠. 하지만 한국은 징병제로 모든 남성은 2년간의 군복무를 해야 하는 국가입니다. 즉,
한국 남자들은 정규적인 사격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 이건 그저 훈련 없이 총만 쏴본 미국인들과는 그 실력과 수준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로 한국인들의 사격 실력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피랍된 사모 주얼리오를 구하기 위해 펼쳐진 아덴만의 여명 작전 이후 한국은 상당한 국제적인 명성을 쌓게 되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자의 꿈을 키워오며 준비를 해왔기에 이 사건에 대해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 언론사들은 한국인 저격수가 결국 선박을 점령한 해적들이 아닌 인지를 명중하는 사고를 쳤다며 한국인들의 사격 실력은 최악이며 작전 능력도 형편없다며 조롱의 기사들을 마구잡이로 써내려갔거든요. 당연히 그건 전부 거짓 기사였어요. 아덴만의 여명작전은 전 세계의 군사작전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이고 또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기적과도 같은 작전이었거든요. 지금도 일부 일본인들은 한국인 저격수가 해적이 아닌 인지를 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을 보면 일본에는 아직도 한국을 맹목적으로 비하하며 한국의 나쁜 소식은 자신의 삶에 낙인 한심한 일본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달랐죠.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 헬리콥터 안에서 기회를 엿보던 한국인 저격수는 표적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거리인 약 200m나 떨어진 상공에서 맴돌고 있었는데요. 이는 헬리콥터와 선박의 반대편 사이의 각도와 거리를 계산해야 하기에 사격 성공 확률이 극히 낮은 매우 어려운 사격이었어요. 또한 선박은 여전히 시속 2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고 헬리콥터는 엄청난 바람 때문에 불안정하게 흔들렸죠. 인질이라는 인간 방패는 또 어떻고요? 해적들은 저격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질과 붙어 있었고 이 말은 저격수는 인질과 분리되는 단 몇 초의 시간만을 노려야 한다는 뜻이고 심지어 총알 궤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횡풍, 헬리콥터가 하강 기류를 생성하는 상황, 그리고 배의 속도까지 전부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기에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사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저격수는 성공 확률이 1%도 안 되는 사격에서 정확히 해적을 명중시키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사격 실력은 정말 인간의 수준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무시했던 것이죠. 당시에 이러한 한국의 성공적인 작전을 제대로 보도해주는 일본 언론사는 없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일본이 정말로 깨끗하고 투명한 언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소말리가 한국인들에게 사격으로 덤빈다는 게 너무나도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황당한 상황도 잠시 일본에서와는 달리 한국인들에게 자꾸만 저지를 당하던 소말리는 드디어 이성을 잃어버렸죠. 그는 한국에서 위안부를 기리는 동상인 평화의 소녀상에 키스를 하며 성적인 퍼포먼스를 했고 이를 비난하는 채팅에 대해서는 그깟 동상이 뭐길래 과민 반응을 하냐. 위안부는 일본군이 돈을 주고 고용한 여자들이며 이들을 기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행위다. 내가 이 동상을 망친다고 해도 나약한 한국인들은 내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할 것이다. 자신 있으면 덤벼라라며 매우 도발적인 어조로 반응했거든요. 이건 정말 특종감이었고 저는 그 즉시 소말리의 행동을 조사하여 일본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한국인들에게 특히나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러한 의미를 소말리가 더럽혔다는 것은 일본인들이 환호할 만한 사건이었거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소말리가 소녀상에서 성적인 퍼포먼스를 한 영상과 기사를 작성한 뒤 급하게 언론사로 보낸 것에 대해 큰 후회를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오히려 한국을 돕는 꼴이 되어 언론사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보게 되었거든요. 물론 소말리가 평화의 소녀상을 희롱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은 소말리는 역사관이 바로 잡힌 녀석이라며 환호를 보냈는데요. 이들은 일본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소말리의 행동을 벌써 잊은 건지 아니면 아무리 적이라도 그저 한국을 괴롭혀서 좋은 건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소말리가 소녀상을 성적으로 모독하자마자 그는 그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단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던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말리는 자신의 흑인 친구들과 한국 여성들을 괴롭히기 위해 방송을 켰는데 갑자기 건장한 한국인 남성 한 명이 소말리에게 돌진해오더니 그대로 주먹을 날리며 소말리의 턱을 돌려버렸거든요. 그의 주먹이 얼마나 매서웠으면 소말리는 그 즉시 쓰러져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나 덩치 좋던 소말리의 흑인 동료가 한국인 남성을 막으려고 움직임과 동시에 그는 그대로 한국인 남성에게 제압당하며 완전히 자존심을 구겨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건 사실상 한국인 남성과 소말리 패거리의 1대3 싸움이었음에도 한국인 남성이 덩치 좋은 소말리 일당 3명을 전부 다 두들겨 패는 정말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소말리는 자신의 동료들을 버리고 도망치려다 그대로 남성에게 붙잡히고 말았고 결국 몇 분간이나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으며 방송은 종료되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인 남성은 감히 평화의 소녀상을 더럽히고도 멀쩡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라며 그야말로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대의적인 명분으로 소말리를 참교육한 거였기 때문에 이 영상은 전 세계로 퍼지며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만약 제가 소녀상을 더럽히는 소말리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일본에서 그렇게까지 이목을 끌지는 않았을 테지만 이미 어그로란 어그로는 전부 끌린 지금 저는 한국 남성의 강력함과 정의로움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한 몸을 희생해서라도 적을 박살내는 한국인들의 행동력을 일본 전역에 퍼뜨린 셈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소식을 받아든 일본 전역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도대체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뭐라고 일본에서는 세대와 성별 간의 갈등까지 일어났죠. 일본 여성들은 자신보다 2배나 큰 상대를 주먹 한 번에 제압하는 한국 남성의 강력함과 꼭 자신이 피해본 상황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나서는 한국인들의 듬직한 행동력을 보고 일본 남성들은 약해 빠진 존재라며 비하를 이어나갔는데요. 실제로 일본 남성들이 소말리에게 시비를 걸리지 않기 위해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는 영상은 이미 전 세계로 퍼진 상태였기에 이는 한국 남성의 1대3 싸움과 비교되며 엄청난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한국인들이 불의에 맞서 싸울 때 일본인들은 문제 상황이 자신에게 닥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전부 도망가버린 셈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노인들 또한 요즘 일본 젊은이들은 애국심이라는 게 없다며 한국 놈들조차 자신들의 나라가 더럽혀졌을 때는 기꺼이 행동으로 보여주지만 일본의 젊은이들은 그런 용기가 하나도 없다며 젊은 세대를 비난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소식에 그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일본인들은 한국의 희소식에 완전히 눈이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갈등 뒤에는 어김없이 자기 합리화가 시작됐어요. 일본 남성들은 자신들도 소말리를 꼼짝 못하게 한 적이 있다며 소말리가 지하철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언급하며 일본인들을 도발할 때 자신들이 소말리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그를 합주기로 만들어버렸지 않냐며 자신들도 나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힘을 썼다며 항변했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얼마 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하철에서 소말리에게 항의를 하며 그의 입을 다물게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한국계 남자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일본인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황급히 도망쳤지만 한국인만큼은 용기 있게 모든 상황을 종결시켰던 거였죠. 심지어 그렇게나 철두철미했던 소말리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위치가 발각될 수 있었는지까지 공개되자 일본인들은 그야말로 한국에서 참교육을 당한 소말리처럼 합주기가 되어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바로 한국인들은 애초에 단체 채팅방까지 만들어서 소말리의 동선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전부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애초에 자신들의 국가를 더럽히는 소말리를 단단히 벼르고 있었고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임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소말리를 추적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인들은 소말리가 자주 목격되었던 홍대나 이태원, 강남을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그를 찾고 있었고 소말리는 방송 중에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을 만한 단서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한국인들은 라이브 중간중간 보이는 독특한 건축물이나 유명한 벽화, 그리고 플랜카드의 글귀 등의 단서를 통해 집단지성의 힘으로 소말리의 위치를 특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근처에 거주하던 한국인 남성이 총대를 메고 한국인들을 괴롭히던 소말리에게 참교육을 해준 거였죠. 이건 정말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한국인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음에도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부터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일본은 와이파이가 불안정한 지역들이 많고 또 약간의 지연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듯 자신들이 분석한 위치나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일본인들은 애초에 한국인들처럼 불의를 위해 모이지도 않았지만 말이죠. 그러나 한국은 이미 평균 인터넷 속도가 100MB/s가 넘고 가장 진보된 5G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인터넷 속도와 연결성 면에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에 이러한 원활한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거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고속 인프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업로드,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할 수 있으므로
소말리아의 행방에 대한 동영상, 이미지 및 업데이트를 거의 즉시 공유하며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던 거였죠. 즉, 한국은 인프라 면에서도 일본을 완전히 앞지르고 있던 거였습니다. 당연히 일본 전역은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일본은 어디까지 침몰했길래 한국에까지 완전히 밀리는 거냐며 소말리의 한국에서의 소식에 전 국민이 귀 기울이고 있던 일본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로 변해버렸죠. 물론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소말리를 알게 된 지금 소말리가 한국에서 어디까지 민폐를 끼칠 수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던 세계인들은 한국의 강력한 면모에 하나같이 박수를 보냈는데요. 이들은 한국의 인프라가 이렇게나 훌륭할지 몰랐다며 또한 한국인들은 무슨 민간인들이 마치 전문적인 첩보부대원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냐며 혀를 내두르더군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한국인들의 이러한 똑똑한 전략과 1대3 싸움에서도 압도우위를 점하는 무력을 보니 이건 전부 다 군대에서의 훈련의 결과인 것이 분명하다며 절대로 한국인들과는 시비가 붙으면 안 되겠다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일본이 언급되며 전 세계인들은 일본은 겁쟁이들이 모인 국가라며 한국의 반이라도 따라가라는 댓글을 남기고 있기도 한데요. 저는 일본인으로서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끼고 말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 기자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대로 일본이 한국과 비교되며 전 세계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욕을 먹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고 결국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편파 기사를 작성하며 일본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고 말았죠. 그러나 일련의 사건이 하나 더 터진 이후 제 결의에 찬 다짐은 그대로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소말리가 한국인들에게 참교육을 당하는 건 이번이 끝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인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채 다시금 민폐짓을 일삼고 있던 소말리에게 계속해서 참교육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소말리는 한국 남자들에게 호되게 당해 완전히 망가진 얼굴을 들이밀며 방송을 시작했고 한국인들의 물주먹은 전혀 두렵지 않고 자신은 이미 한국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니 이제 한국의 공권력과 법이 자신을 지켜주는 이상 한국인들은 자신을 털끝 하나 건들 수 없을 거라며 도발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경찰은 자신을 지키는 경비견과 다름없다며 한국은 미국인인 자신을 끝까지 보호할 의무가 있는 나약한 국가니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마땅히 미국인인 자신을 존경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죠. 저는 이러한 그의 라이브 방송을 보고 소말리가 이렇듯 허세를 부린다고 해도 이제는 정말로 한국인들이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일본 네티즌들이 뭐라고 주장하든 한국은 분명 선진국이며 인권이 잘 지켜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소말리가 아무리 한국의 역사와 국격을 무시한다고 해도 고작해야 벌금형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게 분명하죠. 일본을 좀 보세요. 일본도 인권이 잘 지켜지는 선진국이기에 소말리는 일본에서 그렇게나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혔음에도 고작해야 벌금 한 번 낸 것 말고는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이번 라이브에서는 소말리는 자신의 허세 가득한 태도와는 달리 절대로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듯 흰색 벽지만을 배경으로 한 채 방송을 진행했기에 한국인들은 절대로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소말리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숙소에서 나옴과 동시에 그의 사나웠던 눈은 곧바로 순한 아기 사슴의 눈망울이 되어 촉촉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이번에도 소말리를 찾아냈고 하필이면 자신을 찾아온 한국인 남성은 마치 소말리가 머무는 건물의 구조를 완전히 꿰고 있는 것처럼 소말리를 지키는 경찰들의 눈까지 피해가며 소말리에게 접근했거든요. 결국 소말리는 경찰들이 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국인 남성은 그 틈을 주지 않고 소말리의 턱에 강력한 펀치를 날렸고 소말리는 이번에도 바닥을 나뒹굴며 한국 길거리에서 바닥 청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인 네티즌들은 이번에도 머리를 맞댔고 소말리가 마지막으로 방송을 종료한 장소와 그의 라이브 방송 중에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토대로 소말리의 위치를 추적했다고 하는데요. 결정적으로 소말리의 방송 중에 순간적으로 1초간 보인 피자박스를 포착한 한국인 네티즌은 그의 피자박스에 쓰여있는 매장을 추적한 결과 결국 소말리의 숙소 위치를 특정할 수 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소말리는 한국인들의 손바닥 안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간의 소말리의 행동 및 동선을 전부 분석한 한국인들은 이제 소말리가 굳이 단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그의 모든 동선을 예측하는 경지에 이르렀고 결국 전 국민이 마치 황금 고블린을 추적하는 것처럼 소말리를 찾아다니며
그에게 참교육을 해주려고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소말리가 두려워서 피해를 당하고도 도망만 다녔다면 한국인들은 중고등학생들마저 단체 채팅방에서 얻은 소말리의 위치를 토대로 소말리에게 참교육을 해주기 위해 그를 쫓아다니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한국인들은 전투민족이 맞았고 소말리는 상대를 잘못 골랐던 거였습니다. 사실 이건 정말 놀라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소말리가 이곳저곳에서 민폐를 끼치면서 다닌다고 해도 결국 그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소나 고발이 들어와야 가능하며 경찰이 독단적으로 그에게 벌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렇듯 법과 경찰 시스템의 맹점을 노리며 전 세계적인 민폐를 끼치고도 번번이 처벌에서 빠져나가는 얌체 같은 소말리에게 직접적으로 참교육을 시전하고 있고, 이를 지켜보던 세계 네티즌들 전부는 한국의 이러한 화끈한 대처에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본 네티즌들은 소말리에게 각종 능욕과 희롱을 당하고도 그저 말로만 일본에서 그러면 큰일이 난다,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라며 협박했지만 결국 현실에서 소말리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고 소말리는 생채기 하나 나지 않은 채 유유히 일본에서 빠져나갔는데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국가에 침입한 상대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자칫하면 자신이 폭행범이 되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개의치 않고 국가의 명예를 위해 기꺼이 한몸을 희생하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전 세계인들은 한국인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위안부 재단에 기부까지 하며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고 있다고 하죠. 그럼에도 한국의 가장 두려운 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한국은 여기서 끝낼 거였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다는 듯 정말 믿기지가 않는 대응으로 소말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렸거든요. 소말리는 한국에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을 것을 직감했고 결국 몰래 한국을 떠나 도망가기로 결정했지만 그는 한국에서 출국 정지 상태가 되어 빠져나갈 수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 소말리는 그동안 한국에서 벌인 악행들에 대해 전부 고발이 들어온 상태였는데요. 한국인들은 소말리가 한국 여성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는 장면이나 가게 영업 방해를 하는 장면 등을 녹화하여 열댓 개의 범죄 사실을 전부 고발했고, 고발이 들어온 이상 한국 경찰은 드디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일본인들의 누군가 나 대신 해주겠지의 마음가짐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력이었기에 일본 네티즌들은 그대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말로만 소말리를 고발했으니 그는 곧 감옥에서 썩어야 할 것이다 라며 허세를 부려댔지만 현실은 일본 시민들의 신고는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러니 당연히 일본 경찰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몇몇 일본 경찰들은 소말리의 민폐 행동을 보고도 자신들이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그대로 소말리를 풀어주는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책임감을 보여줬기에 소말리는 일본에서 경범죄 벌금 한 건 외엔 멀쩡하게 일본에서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던 거죠. 해외에서 일본인들이 모여 사는 곳인 재팬타운의 비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다는 통계가 있던데, 이처럼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일본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꼴이 없으니 한국과는 달리 소말리에게 완전히 나라 자체가 희롱당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말리는 한국에서 열댓 건의 경범죄 고발뿐만 아니라 약물 관련 혐의까지 받고 정말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그의 유튜브 계정까지 정지시켜버렸기에 그는 더 이상의 후원금조차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즉, 그는 한국의 감옥에 투옥되며 돈줄도 끊겨버려 그야말로 한국에서 말라 죽을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소말리가 한국에 까불다가 완전히 인생이 망하게 된 상황에 전 세계인들은 환호하며 다른 나라들이 아무도 못한 일을 한국인들이 해냈다, 한국이 소말리를 끝장냈으니 그가 우리나라에 오지 않게 되어 기쁘다, 동양인들은 전부 무기력하고 나약할 줄 알았는데 적어도 한국인들만큼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되겠다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본 네티즌들만은 어찌 보면 한국이 일본의 복수를 대신해준 셈이었음에도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떠올리며 완전히 입을 꾹 다물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소속되어 있는 언론사에서는 일본 정부가 더 이상 한국에서의 소말리의 소식을 보도하지 말라는 제안을 걸었다며 저보고 곧장 일본으로 복귀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아무래도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한국을 견제하는 것이 맞아 보였고 저는 이러한 암담한 양국의 격차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쓸쓸히 복귀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현재 국제 민폐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한국에서 계속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도 다른 국가들처럼 소말리가 아무리 난동을 부려도 그저 가만히 보고만 있나 싶던 찰나, 한국인들은 전 세계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정의로운 행동은 전 세계로 퍼지며 엄청난 찬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한국인들의 행동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에블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형사로 일하고 있고 프로파일링 팀에서 과학적인 분석과 수사를 도맡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회의를 진행하다가 충격적인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들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고, 이들을 건드리면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며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프로파일러로서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해본 저로서도 도통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대단한 모습이었기에 저는 지금도 어안이 벙벙한 상태입니다. 일단 요즘 조니 소말리라는 외국에서 민폐를 끼치는 콘텐츠를 진행하는 유튜버가 있고, 그는 일본과 태국, 그리고 이스라엘 등 세계 각국을 옮겨다니며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가 얼마나 주도면밀하던지 그는 항상 건장한 남성들과 함께 다녔고, 또 자신의 위치를 철저히 숨기는 등 추적을 아예 불가능하게끔 하고 다녔기에 그가 다녀간 국가들에서는 소말리의 민폐 행동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특히나 소말리는 일본에서 무척이나 대담한 행동을 보였는데요. 일본은 개인주의 문화가 매우 극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문화가 전혀 없는지 소말리는 일본 번화가에서 대놓고 여성들을 희롱하고 농락했음에도 아무도 피해 여성들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소말리는 매우 똑똑한 놈이었고, 그런 일본의 이기적인 분위기를 단번에 파악한 뒤 히로시마 원자폭탄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일본의 아픈 역사를 언급하며 일본을 농락하더군요. 그리고 그런 형편없는 그가 마침내 향한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역시나 소말리는 한국에 대해 많이 조사를 해왔다는 듯 한국을 마치 제 집 안방처럼 다니며 여러 민폐짓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편의점에서 음식물을 던지며 영업을 방해했을 뿐더러 번화가를 쏘다니며 한국인 여성들을 희롱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는 일본 전범기를 펼쳐 보이며 한국인들을 도발했을 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키스를 하며 성적인 퍼포먼스를 일삼는 등 정말 눈뜨고는 못 봐줄 정도로 기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소말리의 행동은 매우 즉흥적이고 도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프로파일러인 제가 보기에는 그의 행동들은 전부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어요. 그는 나약한 한국인들 따위는 전혀 두렵지 않다며 허세를 부렸지만 한국인 시청자들이 자신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또 한자리에서 오래 머물지 않는 등 한국인들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거든요. 이게 바로 그가 몇 년 동안 민폐짓으로 돈을 벌 수 있었던 비결이었고, 소말리는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자신에게 절대로 보복을 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더욱 강력한 도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들은 그저 평범한 시민들이었을 뿐임에도 마치 제가 전문적인 프로파일링 조사를 진행할 때 몇 년간이나 교육을 받은 저희가 범죄를 분석하는 방식보다도 더욱 철저한 방법을 사용하여 소말리를 완벽하게 추적해냈거든요. 일단 소말리는 이번에도 뜬금없는 곳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고, 그가 원래 그랬던 것처럼 짧은 시간 동안 민폐를 끼치고 치고 빠질 생각인 모양이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가 번화가에 도착하자마자 단 3분 만에 그를 찾아냈고, 이내 일본 등의 다른 국가 사람들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 것과는 달리 여자들을 희롱하고 있는 소말리에게 망설임 없이 강력한 펀치를 내질렀습니다. 한국인의 주먹이 꽤나 매서웠는지 소말리는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졌고,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몹시 당황했는지 한동안 그 자리에서 넋이나간 표정을 지을 뿐이었는데요. 당연히 소말리 입장에서는 이렇듯 자신을 순식간에 추적한 상황에 벙찔 수밖에 없었죠. 한국인이 소말리를 단번에 추적한 방법은 그야말로 미국 정보부에서나 쓸 법한 매우 천재적인 방식이었거든요. 일단 한국인들은 위기 상황에 매우 단합이 잘 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의 메신저인 카카오톡은 단체 채팅 기능이 있고,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혼란을 일으키며 피해를 주는 소말리를 소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소말리의 동선을 분석하고
실시간 위치 공유 및 자료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다른 국가들에서는 애초에 이러한 공동의 노력조차 시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강력한 책임감과 자신들의 국가를 지키려는 노력은 정말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소말리가 이동 과정을 가리려고 노력했음에도 길가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와 상점 간판, 그리고 가끔 보이는 플랜카드 등을 포착하고 이러한 한정된 자료로 위치 분석을 실시했는데요. 이번에 한국인들이 소말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근처에 살던 한국인들이 그가 걷던 번화가 거리 공연의 노랫소리를 듣고 정보 공유 단체 채팅방의 위치를 공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한국인들의 협동과 행동력 덕분에 소말리는 민폐짓 시작 3초 만에 건장한 한국인 남성에게 얻어터질 수밖에 없던 거죠.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말리는 절대로 혼자 이동하지 않는데요. 이들은 다른 국가에서도 덩치 좋은 흑인들과 함께 다니며 누구든 함부로 자신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한국 남자는 다른 국가의 허약하고 겁 많은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2년간 군대에서 복무한 베테랑 전사들이었고 애초에 한국인들의 강한 심장과 전투력은 미국 내에서도 매우 유명한데요. 한국인들이 이전에 LA 코리아타운에서 발생한 흑인 폭동을 제압한 일화는 지금까지도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을 뿐더러 한국인들은 상대가 강하든 약하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죽일 듯이 달려들어 반드시 묵사발을 내주곤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한국인 남성은 분명 혼자였음에도 소말리와 더불어 일행 2명까지 흠씬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덩치 좋은 흑인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있다가 결국 한국인 남성의 강력한 펀치에 그대로 고꾸라졌으며 소말리는 한국인 남성에게 태권도 날아차기를 얻어맞고 엎어치기까지 당했을 뿐더러 쓰러진 상태에서도 곤죽이 되도록 두들겨 맞아야 했죠. 물론 이들도 반격을 하긴 했지만 화가 난 한국 남자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덩치만 믿고 한국 남자에게 반격하다가 마치 3살 아이가 헤비급 프로 복싱 선수에게 덤비는 꼴이 되어 더욱 처참하게 얼굴이 곤죽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이 한국인 남성은 재차 평화의 소녀상에 그런 짓을 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며 한국의 역사를 존중하지 않는 소말리에 대한 분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 남성이 위험을 무릅쓰고 소말리와 일행들에게 참교육을 했던 이유는 그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자신의 나라와 역사를 모욕한 것에 대한 대가였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아무리 자칭 애국자들이 많은 미국이라지만 누군가가 미국을 모욕했다고 해서 자칫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심지어 오히려 3대1로 린치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꺼이 행동으로 나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소말리가 거쳐간 다른 나라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말리의 민폐 행동들을 목격하고 있었지만 소말리가 아무리 자신들의 조국을 모욕하고 있어도 결국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와는 차원이 다른 강한 사람들이었고 저는 프로파일러 이전의 경찰로서도 이러한 사건을 처음 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을 떠나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무서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소말리는 그렇게나 흠씬 두들겨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그깟 동상이 뭐길래 한국인들이 발작을 하는 거냐며 위안부는 돈을 벌기 위해 일본에 자발적으로 성을 판 사람들이며 한국은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냐며 모욕을 일삼기 시작했는데요. 또한 그는 자신은 할로윈 데이에 이태원으로 가서 시체 코스프레를 하겠다며 한국의 이태원 참사를 조롱하는 등 도저히 인간이라고 봐줄 수 없는 질 낮은 발언들을 일삼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인들의 추적 능력에 공포에 질렸는지 자신의 숙소에 틀어박혀서 숙소의 벽만 보여준 채 아무런 단서도 제공하려고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렇게 몇 시간 동안 한국에 대한 비난과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희롱성 발언을 이어나가던 소말리가 숙소에서 나옴과 동시에 그는 그 즉시 놀란 토끼눈이 되어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다름 아닌 특수부대 출신의 한국인 유튜버였거든요. 그는 자신의 위치가 발각되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다는 듯 현실을 부정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소말리는 공포에 질린 채 목소리를 덜덜 떨면서도 시간을 벌어 한국 경찰에 연락하기 위해 매우 천천히 말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유튜버는 그에게 그대로 주먹을 꽂아버렸고 소말리는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며 몇 분간이나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한국인 네티즌들의 천재적인 전략은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그의 방송에서 하얀 벽지만 보이는 배경만 보고도 그의 숙소에서 이따금씩 생활소음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지했고 그가 공동주택에서 방송 중이라는 것을 알아냈는데요. 또 그의 전날 마지막 라이브 방송 위치를 추적해 현재 그가 있는 대략적인 위치를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말리가 방송을 하던 와중 특정 시간에 공사 소리가 들린다는 점을 알아차리고는 계속해서 수사망을 좁히기 시작했는데요. 결정적으로 한국인들은 소말리의 카메라가 잠시 돌아간 틈에 피자 박스를 포착하게 되는데 단 1초 동안만 흐릿하게 나온 피자 박스를 본 한국인 네티즌들은 해당 피자 가게가 전국에 매장이 단 2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소말리의 위치를 완전히 특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정말 미쳤다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여겨지는 저조차도 이 정도로 천재적인 수사 방식은 도저히 생각해내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하에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했고 결국 이는 천재적인 두뇌와 맞물려 단서가 거의 없었음에도 10분 만에 소말리를 추적할 수 있던 것입니다. 결국 총대를 메고 소말리에게 참교육을 해준 특수부대 출신 유튜버는 그대로 폭행건으로 연행되었지만 저희 부서의 경찰들뿐만 아니라 미국인들 모두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전문적이고 희생적인 모습에 박수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였고 민폐나 끼치고 다니는 소말리 따위가 감히 더럽힐 수 있는 국가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악몽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까불다가 한 대 거하게 얻어맞은 소말리는 그대로 함께 경찰에 연행되어 갔는데요. 그런데 자신이 보호받는 줄 알고 싱글벙글하던 소말리는 그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소말리는 기물파손 및 공연 음란죄, 그리고 영업방해, 모욕죄 등 갖가지 경범죄들이 열댓 개가 묶여서 꼼짝없이 한국에서 범죄자가 되게 생겼거든요. 일본 등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귀찮아서 구태여 소말리에 대한 민폐짓을 애써 못 본 척하기만 했지만 한국인 네티즌들은 소말리의 이러한 악행들에 대한 증거를 전부 수집해 고발 조치했고 결국 이러한 범죄 건수가 상당수 쌓인 탓에 소말리는 한국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거죠. 그러나 소말리에게 더욱 치명적인 상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미국인들의 여론이 완전히 한국 쪽으로 기울었다는 거였죠. 사실 미국인들은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고 소말리가 어디서 민폐를 끼치고 다니든 그다지 관심을 주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소말리를 응징하고 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본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애국이라고 외치고 다녔던 것은 전부 말뿐이었구나 싶어 반성을 하며 한국을 응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소말리가 평화의 소녀상의 성적인 퍼포먼스를 보인 부분에 대해 절대로 참으려고 하지 않고 있고 이렇듯 남의 나라의 역사를 무시하고 미국의 명예를 더럽힌 소말리를 잡아서 총으로 쏴버리겠다며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행동력에 영감을 받았는지 소말리가 미국으로 입국한다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만들겠다며 자경단까지 꾸렸는데요. 미국에는 워낙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는 형사로서 여러 사건 통계들을 참조하더라도 이들의 주장이 그저 허풍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반응이 조금 오버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평화의 소녀상은 미국인들의 신념과 정신과도 상당 부분 관련이 있기에 미국인들 대다수는 마치 한국인이라도 된 것처럼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위안부들은 일본에 의해 강압적으로 학대당했고 이는 한국의 슬픈 역사와 관련이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학대받고 차별당한 자들을 추모하는 여러 기념관들이 있고 이러한 기념관들은 미국 내에서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으로 여겨지기에 아무리 막장인생이더라도 감히 이러한 기념비들을 모욕하려고 하지 않죠. 실제로 미국은 엘라베마주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국립기념관을 개관하여 미국 내 인종테러 사건으로 희생된 수천 명의 미국인들을 기리고 있고 이는 평화의 소녀상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트라우마와 회복력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또한 워싱턴 DC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박물관에서는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희생된 600만 명의 유대인 희생자들과 수백만 명의 박해받는 집단을 추모하고 있죠. 이는 한국의 평화의 소녀상처럼 강압적이고 대규모적인 참상과 향후 이러한 잔악행위를 예방하는 것의 중요성을 되돌아보게끔 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이러한 상징적인 기념비들에 대해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평화의 소녀상은 분명 미국인들이 깊이 존경하는 가치인
회복력과 정의에 대한 요구를 나타내고 있고, 현재 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을 보고 한국을 완전히 존경하게 된 상황에 조니 소말리가 평화의 소녀상을 무시했다는 것은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신성한 상징이 더럽혀진 것과 같은 기분을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평소였다면 미국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상징과 정신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총기까지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집단적 행동을 보고 그동안 불의에 침묵하던 자신들의 비겁함에 대한 분노와 한국인들의 진정한 애국심을 보고 깨달음을 얻은 상황이고, 이제 한국인들처럼 직접 행동으로 나설 준비를 마쳤는데요. 결국 소말리는 미국인들에게까지 버림받으며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애초에 소말리가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소말리는 딥페이크 혐의로 추가적인 고소를 당한 상태며, 한국은 성관념 범죄에 관해서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심한 극형에 처할 정도로 성에 대해 매우 민감한 국가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소말리는 그대로 구속되어 한국의 감옥에 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소말리는 그동안 한국 번화가를 다니면서 한국 여자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한국인 여성 유튜버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며 자신은 그녀와 사귀는 사이고 그녀와 모든 경험을 다 해봤다며 희롱성 발언을 이어나갔거든요. 결국 이러한 소말리의 거짓말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한국 여성 유튜버는 다른 한국인 네티즌들의 도움을 받아 소말리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소말리는 그대로 출국 정지 조치를 받은 채 꼼짝없이 한국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소말리의 범죄가 인정될 경우 소말리는 한국의 딥페이크 관련 처벌법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는 그대로 쇠고랑을 차게 되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소말리는 여러 경범죄들과 약물 혐의까지 받고 있는 터라 이러한 모든 사건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는 가중처벌되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피할 수 없을 게 분명하죠. 즉, 소말리는 감히 한국을 건든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소말리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그저 미국에 대한 영주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점인데요. 이 말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소말리는 언제든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뜻이었고, 만약 한국에서 성범죄 등의 중범죄로 인한 실형을 살게 될 경우 그는 미국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는 원래 소말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말리는 자신의 원래 고향인 소말리아로 추방당하게 될 확률이 높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소말리아는 세계 최빈국 중에서도 최빈국으로 아직도 내전이 끊이질 않으며 당장 내일 먹을 식량 걱정을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결국 소말리는 주제도 모르고 한국을 건들다가 한국에서 그대로 추방당한 뒤 돌아온 미국에서 분노한 미국인들에 의해 최후를 맞이하던지 혹은 한국에서 실형을 살게 된 뒤 미국 영주권마저 박탈당한 후 자신의 고향인 소말리아로 다시 돌아가서 극한의 위태로운 삶을 살게 될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소말리 입장에서 더욱 최악인 점은 만약 한국에서 성범죄 및 약물 관련으로 실형을 살게 될 경우 그는 더 이상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성범죄와 약물 관련 범죄는 매우 죄질이 안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이러한 범죄 이력이 있는 외국인들은 아예 입국조차 거부당하고 있거든요. 즉, 소말리가 만약 소말리아로 추방당하게 된다면 그는 평생을 소말리아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사실 저는 미국 형사로서 겁도 없이 한국인들을 건든 사람들의 어김없는 최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국에는 아직도 인종차별이 행해지고 있고, 이는 동양인인 한국인들도 종종 이러한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일본인이나 중국인 같은 다른 동양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위기의 순간 더욱 강력한 기세를 보여주며 동양인들은 당해도 가만히 있겠지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던 멍청한 인종차별자 놈들에게 지옥을 선사해 주거든요. 소말리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특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단순히 일본이나 태국과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한국인들도 그저 만만한 동양인들 중 하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다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하지만 소말리가 어떠한 최후를 맞이할지에 대해 논하기 이전에 애초에 소말리는 한국에서의 길고 긴 재판 과정을 버텨낼 수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소말리는 한국에서 민폐짓을 일삼다가 그의 수익을 보장하는 유튜브나 다른 SNS 계정이 전부 정지되어 버렸고, 그는 더 이상 후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특히나 소말리는
그간 민폐짓을 하며 벌어둔 돈조차 전부 써버렸는지 자신의 SNS를 새로 만들어서 가상화폐를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계정조차 한국인들의 지속적인 신고로 전부 하루도 안 되어 정지를 당하고 있다고 하죠. 즉, 소말리는 한국에서 강제로 체류하면서 천문학적인 변호사 선임비나 한국의 높은 물가를 도저히 감당해낼 능력이 없고, 이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극형을 받게 되거나 혹은 아직도 소말리를 노리고 그를 찾아다니는 한국인들에 의해 더욱 호되게 당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용감하고 정의로운 행동에 박수를 보내고 있고,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의 나약한 모습에 따른 동양인은 당해도 아무 말 못하는 겁쟁이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깨부숴버렸는데요. 실제로 한국인들의 정의를 구현하는 모습이 얼마나 속 시원하던지 저희는 경찰 소속임에도 저희 팀원 중 몇 명은 위안부 단체에 후원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국을 응원하고 있는 중이죠. 물론 이러한 행동은 자칫 폭력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경찰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지만, 요즘같이 인권 타령을 하며 범죄자들을 속 시원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세상에 한국인들의 이러한 정의 구현은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소식처럼 들립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